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제1부 1편 3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의 세계성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강의가 하이데거 전체 강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선 서론으로 두 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부 1편이 6개의 장이 있죠. 그리고 1부 2편이 다시 6개의 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부 1편 3장 앞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부 3장 뒷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3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1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5개의 절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 6개의 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3장의 제목은 세계의 세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서론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제14절이 있습니다. 제14절 세계 일반의 세계성이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걸로 일종의 3장 전체의 서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나다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가가 주의 세계성 및 세계성 자체의 분석이라고 해서 가에서 전체적으로 그 세계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에서는 이렇게 가에서 도출된 이 세계성, 하이데거가 말한 벨틀리카이트, 이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 말해가지고는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좀 더 뚜렷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데카르트의 세계에서 하고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자신의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의 세계에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구별시키고 부각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나에서는 데카르트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에서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공간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세계, 움벨트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주위라는 말도 되고 위하여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주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주위 차원과 현존재의 공간성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그 기존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통상적인 공간하고 다른 실존 공간, 실존론적 공간 이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건축하고 이런 분들에게 건축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다에 속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의 가나다 중에 서론격의 14절하고 가에 속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 나와 다를 할 텐데 나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카르트의 세계 해석에 대비하여 세계성의 분석을 구별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성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까지 내가
도출해낸 이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의 세계 해석하고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나의 세계성을 구별 부각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체로 데카르트 이야기를 합니다.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데카르트가 자신의 철학이 일종의 철학의 교과서가 되기를 원했던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쓴 책인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제 학문 체계를 다 정리해서 일종의 교과서적인 책이죠. 여기에 의거해서 이제 그 데카르트의 세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19절은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옴표가 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계, 이럴 때는 이제 따옴표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가 아니란 뜻이죠. 소위 말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세계는 연장된 사물들의 어떤 총합,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의 세계, 소위 말하는 세계의 존재론적인 규정을 한번 파헤쳐 보자 라고 하는 것이 20절이고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데카르트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런 이제 데카르트의 소위 말하는 세계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21절이 되겠습니다. 네, 제 19절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세계가 연장된 사물로서 규정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데카르트에게. 특히 이제 여기서 따옴표된 세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말하는 세계, 또 데카르트의 세계, 이것은 연장된 사물로서 이루어진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을 하이데거가 그 19절, 2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잘 알려진 것처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어떤 그 사유의 과정을 보게 되면 나는 생각한다, 에고 코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체적인 사물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찰에서는 나는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이고, 이 나가 이렇게 이제 사고를 한다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방법서설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그 유럽에서 자신의 책이 학문의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학문을 잘 정리한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데카르트가 나는 사유한다, 이제 이 나는 사유한다, 에고 코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체적인 사물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데카르트의 사유는 이원론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정신과 물체가 이원론적으로 구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관련된 것은 나는 사유한다 이고, 이것은 물체적인 사물하고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자연과 정신의 구별을 존재론적으로 규정한 것이죠. 이제 이쪽이 자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신적 실체, 물체적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둘 다 이제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실체 속성 양태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에게서
뭐 이렇게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그런 구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데카르트에게서 먼저 이루어졌죠. 특별히 이제 데카르트에게서도 존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체로 있는 존재자의 존재를 실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서브스텐치아라고 하는 실체. 근데 여기에서 이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인인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이인데, 그래서 이 존재와 존재자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애매하게 이중성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중성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존재를 우시아라고 할 때, 이때도 이미 이러한 이중성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이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근대 데카르트에게서도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존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데카르트에게서 실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존재 혹은 존재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체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접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정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 속성에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개의 실체는 고유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물체의 고유성, 고유한 속성은 바로 연장인 거죠. 엑스텐시아라고 하는 연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뻗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길이와 폭과 넓이를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물체적인 실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장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실체의 가장 중요한 고유성은 바로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속성은 연장이죠. 여기에 이제 양태로서 형태, 운동, 힘,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딱함, 무게, 색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물체의 핵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실체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고유성이나 속성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특별히 연장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형태나 운동이나 힘이나 딱딱함이나 무게나 색깔 같은 것은 물질의 핵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서 물체적 사물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연장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봤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세계는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에게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제 속성, 더 정확하게는 고유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라고 하는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연장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0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소위 말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규정했는가,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된 사물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 이것은 실체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념으로 소급된다는 것입니다. 연장이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 존재론이죠. 그래서 이 실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바로 자기 원인인 거죠, 사실은. 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 정의는 자기 원인. 카우자수이라고 하죠. 자기 원인. 그래서 이것은 있기 위해서, 실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필요로 하지 않음.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필요로 하지 않음. 여기서 필요로 하지 않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체의 존재가 뭘로 정의되냐면 자기 원인으로서 자기가 원인이지 외부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물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의 그런 이제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실체는 뭐가 될까요? 바로 신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서는 실체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무한 실체로서의 신이 있고, 유한 실체로서 정신과 이제 물체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형이상학을 완결하고 나서 데카르트는 다른 개개 학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실체가 신인데 사실은 유한실체라고 하는 것들은 정신과 물체는 무한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진짜 실체라고 할 때는 사실은 무한실체는 신이 자기 원인으로서 실체의 정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무한실체가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실체이고요. 가장 완전한 존재자이고 그리고 자기 원인으로서 신인 거죠. 그래서 유한실체는 실체라고는 불리지만 이것은 이제 그 정신과 물체는 사실 신에 의해서 생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실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이제 그 스피노자에 가게 되면 실체가 이 세 개에서 하나로 바뀌게 되죠. 유일한 실체로서의 신이 있고 정신과 물체는 신의 속성으로 이렇게 스피노자에게서는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하지만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부터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가장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실체, 진정한 의미의 실체는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신의 도움으로 실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이 아닌 존재자들은 제작과 유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데카르트를 보게 되면 데카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피조물도 존재자지만 창조주도 존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 다 존재자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로서 여전히 존재자인 것이죠. 하지만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하고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무한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존재의 다의성, 일위성, 유비성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사실은 이 볼펜이 존재하는 거하고 내가 존재하는 게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얘의 존재와 나의 존재는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이 볼펜의 존재가 같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말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쓰지만 이 존재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거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펜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모기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 이것이 이제 사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둔스 스코투스 같은 분은 존재의 일위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르지 않고 똑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존재의 일위성 매우 충격적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 가운데 존재 같은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하고 이 볼펜이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말이 다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이성과 일위성의 이제 이런 그 고민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유비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유비성.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말에 있어서의 이런 그 의미에 있어서의 일위성, 유비성, 다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이 존재론적인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소박하고 중세 철학만큼 고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지적하고 있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보기에 데카르트의 철학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고 실체도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와 고대에서도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 물음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음에 의해서 매우 고심했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유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고대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존재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물음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도 그렇다는 거죠. 존재 이것은 그냥 상정되어 있고 가정되어 있고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실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연장이라는 그런 고유성에 의해서 사유라고 하는 고유성에 의해서 이런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실체 자체를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존재 자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실체인데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존재는 실체라는 거죠. 존재자도 실체고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자체로는 촉발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니까 있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존재는 실제적 수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에게서 이런 말 데카르트에게서 존재가 존재자로서 접근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에게서 존재는 속성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유 혹은 이제 연장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는 사유하는 사물, 그리고 레스 엑스텐시아라고 하는 연장된 사물.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사유하는 사유 실체, 연장 실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유하는 사물에 의해서 정신이 이해되고 연장 실체에서 물체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체적 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물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연장, 크기를 가진다는 거죠. 크기, 뻗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장을 가진 것이 바로 물체다. 그래서 이 연장을 가진 사물들이 다 모이게 되면 뭐가 되냐? 소위 말하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 사물들이 다 이렇게 플러스 해결해서 전체가 다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세계가 된다는 거죠. 다운표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 인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속성에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또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존재론적 의미에 있어서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데카르트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또 이제 데카르트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물들의 총체죠. 사물들의 총체. 이 사물들의 총체입니다. 근데 사물들은 결국에 사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물의 실체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물체들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성이 뭐죠? 바로 연장이죠, 연장. 그래서 이제 이 연장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바로 사물들이고, 이 사물들을 다 모아놓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세계가 된다는 거죠. 하이데거의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하이데거의 세계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지시, 페어바이젠, 음주라고 하는 이제 페어바이젠, 이것이 이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뭐 보주와 다주와 음주와 보름빌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점점 올라가고, 또 베도이텐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적의 네트워크, 그리고 의미 부여의 네트워크, 지시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런 세계의 어떤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연장된 사물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 둘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의 세계 존재론에 대해서 해석학적으로 토의하게 됩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런 이제 데카르트의 소위 말하는 세계 존재론, 이것은 도대체 이 세계라고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물들의 총체는 하이데거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데카르트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우선 데카르트가 연장성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존재자는 사실은 세계가 아니라 세계 내부적 존재자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계 내 존재하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볼펜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예요. 제 앞에 있는 컴퓨터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고 컵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입니다. 나는 세계 내 존재고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볼펜, 컵, 뭐 필통 이런 것을 보고 그게 이제 그 크기를 가지네.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잘못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도 건너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잘못을 크게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세계라고 하는 것도 잘못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에 있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됐냐? 왜 이래 됐냐? 데카르트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수학적, 물리학적 인식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건 수학인 거죠. 그러면 수학에서 뭘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느냐? 수학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나 그것인 바로 그런 것, 언제나 그것이 무엇인 바로 그런 것. 그래서 지속성과 항존성을 가지게 되는,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삼각형이 있다면 계속 삼각형이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 삼각형은 그런 삼각형인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속적인 머무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물의 핵심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걸로 존재가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파생적인 것을 가장 근본적인 걸로 만든 엄청난 오해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데카르트는 현존재도 또 잘못 봤다는 거죠. 현존재의 존재를 또 실체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잘못된 거죠. 또 데카르트는 세계라고 하는 것의 존재론을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론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의 결국은 뭐냐? 사물과 세계가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으로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단계적인 파생성을 가장 궁극적인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손안에 있음보다 더 파생적인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것이 손안에 있음인데 이게 1차적인데 눈앞에 있으면 2차적인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그 현존재이고 이것은 세계 내 존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하고 여기 있는 이제 손안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은. 근데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손안에 있음보다 더 파생적인 것인데 이걸 가장 중요한 걸로 해가지고 사물도 규정하고 세계도 규정하고 이게 세계다고 해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하이데거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이제 이 그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하고 따로 있는 자기는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계가 있었던 거죠. 세계와 자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자인이라고 하는 현존재는 뭡니까? 인데어 벨트 자인이죠. 세계 안에 자기가 이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열어 밝혀져 있음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손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얘는 열어 밝혀져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손안에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열어 밝혀진 것 안에서 이 볼펜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데카르트는 어떠냐는 거죠. 바로 연장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사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모이면 뭐가 되냐면 바로 세계가 된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연장성이 중요한 것은 수학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특히 항존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데카르트의 그런 그 사물이해와 존재이해 자체가 매우 파생적인 것을 가장 근본적인 걸로 생각했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많이 이런 이제 그 파생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철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다 일일이 지적해도 뭐 말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데카르트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자연 사물성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의 세계 존재론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서양의 세계 이해를 근본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우선 서양 철학의 아주 시초격인
이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이미 세계 존재론이 건너뛰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데카르트의 세계 존재론을 보게 되면 세계 내부적 존재자, 세계 내부적 존재, 손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존재론적인 주제로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존재자들이 우선 자연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현존재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물체적인 사물에 보충적으로 가치 사물이라고 하는 걸 또 덧붙인다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게 되면 전통적인 세계 존재론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이데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바로 하이데거 자신이 이렇게 이제 도출해낸 세계성, 이 망치에서부터 현존재가 안전하게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낸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가 말하는 세계하고 얼마나 다른지 구별 부각했던 거죠.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진짜로 야, 이거 하이데거의 세계라는 것은 데카르트의 세계하고 진짜 다르구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또 데카르트의 존재하고도 상당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는 주제를 이제는 공간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간성. 그래서 여기에서 실존론적 공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실존적, 신존론적 공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세계 내부적 손안의 것의 공간성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내 존재, 우리 현존재를 말하는 거죠. 현존재의 공간성. 그리고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세계 내부적인 손안의 것의 공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손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죠. 눈 뜨면 우리는 이런 도구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어둡죠. 그러니까 이제 형광등을 켜러 가고, 휴대폰을 보고, 그리고 휴대폰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식탁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물병에 있는 물을 컵에 부어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손안의 것들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하루는 이런 손안의 것들과 만나고 교섭하면서 지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존재자로서 이 가까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 가까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구가 있는가 하고, 이제 도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는 공간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XYZ 좌표, XYZ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이거하고 방은 달라요. 방은. 천장은 단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옆에 벽도 그렇고요. 벽은 소리도 막아주고, 보이는 것도 맞아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탁 위에 컵이 하나 있는가 하고, 컵이 이 XY 좌표 축에서 어떤 위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고,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는 거하고 위치를 잡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구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설치되고 보관되고 장치되고 정돈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공간이나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한 움쭉, 역시 목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는
도구가 귀속된 저기나 거기에 있음이고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방면이라고 불러요. 방면. 게겐트,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손 안에 있는 것의 공간성인 거죠. 손 안에 있는 것의 공간성, 도구의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사실은 구역 속에, 방면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도마도 있고 국자도 있고 냄비도 있고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필은 책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상 위에는 연필꽂이도 있고 그리고 뭐 책꽂이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약간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나오시는 거죠. 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손안의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제 이 그 교무실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그와 연관된 또 도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방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구의 공간성은 바로 이 방면인 것이죠. 이것은 그냥 X, Y, Z 좌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고요. 자, 23절 세계 내 존재의 공간성. 그래서 현 존재의 공간성은 뭐냐? 이것은 이제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엔트 페어넨. 이것은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하이픈이 없으면 이것은 멀어진다 이런 말이죠. 소원해진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그 엔트하고 하이픈을 넣고 페르넨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 이게 멀미라는 거죠. 페르넨이라는 게 멀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거리 없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방면에 위치하고 있는 칼이 있죠. 저쪽에 부엌에 위치하고 있는 칼이 있으면 그 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칼이 있는 대로 방향을 잡게 되죠. 이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 바로 뭐냐면 현존재의 공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공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으로 만나게 되면 이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리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실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캐나다에 있는 제 이 친구하고 자주 뭐 통화를 하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매우 먼 거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존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 없앰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가깝게 하는 거죠. 가까이 가져오고. 그래서 이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이 가깝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다. 이 가깝다는 것은 단지 간격으로서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사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존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특징 중에 보면 가까움에 대한 본질적인 경향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시간에 있어서 현존성, 현전성, 현재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 가까움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멀미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의미에서 이 멀미라고 하는 것은 간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리, 측정된 간격, 이것은 이제 멀미라고 하는 근원적인 공간성을 은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코 위에 걸려있는 안경은 벽에 걸린 그림보다 더 멀리 있다.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멀미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경이 내 코에 걸려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안경을 잊었어요. 그럼 안경은 내 코에 걸렸기 때문에 매우 가깝지만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면 안경은 매우 멀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안경을 통해서 저기 그림을 보게 되면 벽에 있는 그림이 의식하지 못하는 안경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0km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내 발 밑창을 의식하지 않고 걸어간 거죠. 그래 되면 그렇게 내 발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신발 깔창 같은 것이 저 30km 있는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있는 지점보다 더 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관적인 가까움과 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이데거는 이것은 이제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멀음을 없애는 방식으로 현존재의 공간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의 뭐 이런 그 원격 통신이라든지 혹은 화상 통화라든지 아니면 유비쿼터스 이런 거하고도 연관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부분을 많이 던져주는 공간 이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재는 방향 잡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러보면서 이 방면 속에 있는 그것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그래서 이제 이 거리 없앰에 속하는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 존재에 의해서 기초지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24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편으로는 22절에서 도구, 손안에 있는 것의 공간성으로서 방면을 말하고 23절에서 현존재의 공간성으로서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둘러보는 세계 내 존재가 공간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는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의 방식으로 공간적이더라 이런 거죠. 그렇기에 주위 세계적으로 손안에 있는 것을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죠? 바로 그 손안의 것, 방면 속에 있는 거죠. 플러스 거리 없앰, 방향 잡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생각하는 것은 XYZ 좌표를 말하는 이런 수학적인 공간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3차원의 순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어 밝혀진 이 공간, 세계 안에서 이렇게 공간이 열어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이런 이제 열어 밝혀져 있는 것들을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순수하게 그렇게 관찰해서 얻어낸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위 세계의 손안에 있는 것의 존재를 형성하는 사용사태 전체성, 이것이 이제 하나의 도구 같은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도구는 다 이런 도구의 계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사태, 이 도구의 존재라고 하는 건 사용사태인데 사용사태 전체성에는 이런 방면적인 공간 사용사태가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안의 것으로서의 칼이 있으면 부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부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방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의 이제 이 공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사용사태 전체성하고 방면적인 공간 사용사태가 서로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들의 계열 안에 칼이 있는 것이죠. 공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내 존재를 위해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을 공간 마련, 아인 로이맨이라고 하는데요. 공간 마련, 공간 내줌, 세계 내 존재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이데거가 공간이 주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죠? 바로 칸트 이야기하는 거죠. 칸트에게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형식으로서 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관의 감성의 형식이죠.
이 선험적 감성론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뭔가 이 우주에 공간이라고 하는 빈통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니라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 공간을 마련해 줘요. 그래서 이제 이 방면이 있고 거기에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방식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러봄에서 해방된 바라보기만 하는 공간의 발견. 이 둘러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움직트죠. 움직트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둘러본다는 것도 되고, 뭐 쓸데없나, 사용할 데 없나, 이렇게, 사용하려고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라고 하는 이런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생적인 거죠. 우리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둘러봄인 거죠. 뭐 어디 쓸데없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둘러보면서 해방된 바라보기만 하는 공간의 발견. 이것은 방면이라고 하는 것을 중립화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파생적인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위 세계가 자연 세계가 되고, 손안의 도구 전체로서의 세계가 눈앞에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가 있고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이 있고 여기에 뭐 이 방면이 있고 그리고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 이런 식의 이제 이 공간이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사실은 이 방면을 바라볼 때 둘러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둘러보면서 해방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 공간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순수한 공간. 뭐 이런 거죠. 뼈대 같은 XYZ 좌표. 이런 거죠. 그러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위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자연 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수학적이죠. 이렇게 오게 되면 결국 연장된 사물로서의 눈앞에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사실은 데카르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간은 세계로 소급되어야지 비로소 개념 파악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장이 끝났습니다. 3장. 3장에서 한 일은 뭐죠? 우선 세계의 세계성을 도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목적의 네트워크, 지시의 네트워크, 페어 바이중이라고 하는 움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페어 바이중이라고 하는 목적 네트워크 그리고 의미의 네트워크, 의미라고 하는 의미 부여, 이 배도이퉁이죠.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이제 세계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데카르트의 세계하고 얼만큼 다른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간과 밀접하게 되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떻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든가 세계로부터 공간을 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로부터 공간이 도출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틀 같은 것도 아니고 무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온 세상에 들어가 있는 그릇 같은 것도 아니고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세계를 이해할 때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간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하이데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3장을 통해서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세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매우 풍부하게
무려 11장에 걸쳐 가지고 이 논의를 함으로써 세계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상세하게 많은 절을 할애한 경우가 뭐 11개의 절까지 되는 것은 없고요. 이제 존재화 시간에서는 그만큼 3장이 분량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장이 이제 5장이죠. 5장도 이제 세계 내존재라고 할 때 이 내존재를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3장과 5장이 매우 길고 매우 어려운 챕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3장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